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블룸버그 통신기사를 인용해서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비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18년도 9월 26일자 신문에 이미 실렸던 기사고 유엔 총회 직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작성이 되었던 기사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6일자 이 기사가 언론에 실릴 때 청와대에서는 이를 적극 해명하거나 반박한 일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지난 가을에 유엔 총회 직후에 이런 평가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인용했다고 해서 발끈해서 민주당에서 3월 13일 5개월이 지난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해당 기사를 쓴 한국인 기자인데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죠. 그걸 비난을 하면서 매국노라고 비난을 했어요. 또 현 정부 지지자들은 그 기자의 트위터에다가 외국 통신사에 근무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까지 비난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 아주 볼멘 소리를 했죠. 그리고 국제언론인협회 IPI가 3월 19일 날 한국의 여당이 블룸버그 통신 기자에 대해서 매국행위라고 비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선동적 발언을 자제하라. 말하자면 언론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했다는 거죠. 언론의 자유를. 서울 외신기자클럽 성명에서 3월 16일 날 민주당이 블룸버그 통신 기자 개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진 것은 우려를 표명한다.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에서 3월 18일 날 아주 극심한 유감을 표했어요. 블룸버그 통신 대변인의 이메일 성명이 3월 18일 날 나왔는데 여기는 블룸버그는 그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그 기사 자체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반면에 한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할 언론 노조와 언론 단체들은 일제히 침묵을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용 언론으로 비치는 그런 방송과 신문에서는 정부 옹호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KBS가 3월 12일 날 나경은 왜 철진한 블룸버그 기사를 다시 꺼내 들었나. 그 다음에 나경원 수석 대변인 발언 검정소홀한 언론. 이건 한겨레 3월 20일자죠. 언론 핍박한다는 외신기자 클럽 성명 박근혜 땐 달랐다. 3월 18일 오마이뉴스죠.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정부의 기자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청와대의 한마디에 충성경쟁하듯이 고성과 막말을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문제고 기자정신, 언론정신은 어디 가고 정권 옹호에만 열중하는 어용 언론 노조방송도 얼마나 이게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까? 언론 탄압 정권과 어용 언론 모두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언론인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콩카콜라 같은 유튜브 방송으로 국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언론이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참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봄이 되었습니다.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의 그간의 경력을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원래 통일부 장관이란 이 자리는 한반도 유사시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민사행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친북 좌파를 넘어서
종북 성향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현철 장관을 앞세워서 북핵 진전이나 국제정세와는 상관없이 평화협정과 대북지원 등 일방적인 편향적 대북 정책을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저는 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대북 제재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할 그런 우려가 심화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와는 무관한 그런 장관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발 한반도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장관입니다. 어느 보수단체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김정은 부탁에 따른 발탁이 아닌가, 이런 말까지도 심하게 놔두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의 종북 성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DMZ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한 이후에도 어떤 말을 했나? 심정은 가는데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지뢰는 압도적으로 남측 구간이 많았다면서 북한을 옹호하기도 했고, 천안함 피격 원인에 대해서도 숱한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미국 등에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주장을 부인하는 그런 활동까지도 했던 분입니다. 특히 북한이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와서는 오이사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은 천안함 피격 9주기입니다. 그간의 발언과 행적을 보면서 과연 지금도 천안함 피격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이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좀 더 야당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에 숨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 일찍 겪는 게 나았을 통과 의례다, 이런 말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문 정권은 2017년도 하반기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조기 대선과 대선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남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깊숙한 협의를 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앞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접촉을 했는지 밝혀질 것이고, 김현철 후보자도 문캠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선 전부터 북한과의 사전 접촉을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이 문제도 아마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할 문제로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통일부 장관 지명은 문 대통령께서 하기는 했지만은 이것은 참으로 문 대통령이 앞으로 대북관계 안보 리스크를 더 정대시킬 위험이 있는 그런 인물을 지정을 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십시다. 문 정권 집권 3년 차에 이제 들어가니까 너무나 많은 정치적 실정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이 문 정권의 특징이 정치적 실정에 관한 잘못된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해명을 하거나 정면 돌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이슈를 터뜨려서 만들어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게 이 문 정권의 특징이죠.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6대 의혹 사건, 김태호, 신재민, 손혜원, 서영교, 문다혜, 드루킹, 이런 6대 의혹 사건이 동시다발로 터졌을 때 문 정권은 정말로 어려워졌죠. 정말로 어려워졌죠. 거기다가 민생은 파탄이 나고 최근에 와서는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회동도 파탄이 나고 하니까 이제는 덮을 게 없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호기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5.18 악재가 터졌죠. 그거로 덮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덮어지기가 어렵다 이래 판단을 하고 최근에 들고 나온 게 뭡니까? 말하자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이걸 들고 나와서 이제 특검하자고 거꾸로 이제 야당을 핍박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김학의 특검 같은 사건은 자유한국당과는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고, 또 이 사건이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지만은 결국은 이 사건이 처리 과정에서 과연 적절하게 처리됐나, 은폐된 것은 없었나, 왜곡된 것은 없었나, 이제 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장자연 사건도 사실상 이것 가지고 처벌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예를 다시 실추를 시키고, 또 이 사건도 부실 처분될 그런 과정을 특검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자, 그 뜻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머뭇거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작심을 하고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학의 특검, 장자연 특검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신 협상을 하십시오. 지난번 김경수 드루킹 사건 때 윗선이 누구냐, 드루킹의 윗선이 누구냐, 김경수의 윗선이 누구냐, 그 윗선을 특검을 하자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김태호, 신재민이 이것도 특검을 하자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민간인 사찰을 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하고 똑같은 사례가 김태호 특검, 신재민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김학의 특검, 장자연 특검 이 두 개를 받아주는 대신에 드루킹 윗선 특검 하나, 김태호, 신재민 특검 하나, 이 두 개를 받아들이면 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문제가 될 겁니다. 말하자면 정권의 본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장자연 특검을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받아주겠다. 그러나 드루킹 윗선 특검, 김태호, 신재민 특검을 하자. 같이 2대2 특검을 하자. 말하자면 특검을 4개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겁니다. 검찰 보고사무규칙 2조와 3조, 4조를 보면 각 검찰청에서 계류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한때는 민정수석한테까지 보고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은 사실상 검찰이나 법무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죠. 사건의 현황을. 그래서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을 그 당시에 법무부 지도부, 검찰 지도부, 청와대 민정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알았기는 알았겠죠. 그러나 알았지만은 그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옳겠죠. 우리한테 관련된 것도 명백히 조사해서 문제가 되면 처벌받도록 하고,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에 관련된 것도 명백히 조사를 해서 처벌받도록, 그게 법 앞에 평등이죠. 공평한 거죠. 우리 것만 적폐라고 하지 말고 지금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적폐도 같이 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보자는 겁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지, 또 최근에 문다의 해외 이준 사건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아직도 뚜렷한 입장도 없고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 당시에 특별감찰관법을 만들었어요. 대통령 친인척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권 출범 2년이 다가오는데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다의 사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 대통령의 따님이 임기 중에 해외 이주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우리가 공정하게 국민한테 당당히 내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우리도 처벌받고 또 문제가 되면 대통령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당이 당당하게 나갈 때 국민들로부터 수권정당이고 신뢰받는 야당이 될 수가 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IMF에서 한국 경제는 역풍을 맞고 있다. 이렇게 이제 중대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IMF 회원국이고 구제금융을 받았다가 가장 빨리 상환하고 다시 채권국이 된 모범국가입니다. IMF하고는 매년 회의를 하는데 최근 연례 협의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최소 9조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강한 경기 부양 조치를 권고를 했습니다. 이 IMF 진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장은 투자 및 세계 교육 감소로 둔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도 부진하다. 지금은 사상 최악의 실업 상태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높은 가계부채의 비율과 잠재 성장률 감소 추세도 우려스럽다. 이제 경제난위에 진입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낮은 출산율, 생산력 증가 둔화세, 양극화와 불평등도 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 좌파 정권의 본질은 평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양극화는 좌파 정권 하에서는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자기들의 주장과는 달리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원래 이례적으로 경고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중병에 걸려 있으니 부작용이 있더라도 강력한 처방책을 쓰라는 것이 최근 IMF의 진단이자 처방입니다. KDI도 2018년 11월 이후 5달 연속 경기 둔화 판정을 내리고 있고 특히 투자와 수출 부진하면서 총수요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IMF와 같은 맥락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만 유일하게 2019년도 1월 이후 주요 산업활동 및 경제심리 관련 지표들이 개선된 모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말하자면 기재부나 통계청, 지난번에도 통계청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통계를 작성하는지 모르지만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한 일도 있죠. IMF의 리카르도 총재는 글로벌 경제 폭풍, 말하자면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 4대 폭풍은 뭔가 하면 무역전쟁, 금융긴축, 브렉시트, 그리고 중국발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덧붙여서 일본발 리스크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동해를 중심으로 군사 충돌도 있을 뻔했고 또 일본에서 징용 판결에 대항하는 그런 조치로 아소다로 경제부총리 겸 재무상과 정부 대변인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은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관세뿐만 아니라 송금이나 비자 발급 정지 등 반도체 재료 수출 금지 등 여러 보복 조치를 한국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난 뒤에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게 된 것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민족적인 감정이 있긴 하지만 이웃나라끼리 이렇게까지 감정이 악화된 적은 본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도체의 불사는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만약 이 반도체 세정제로 쓰이는 불산을 수출 금지를 하게 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은 정말로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역전쟁, 금융긴축, 브렉시트, 그리고 중국발 리스크에 덧붙여서 일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대외적으로 5대 폭풍에 직면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가 있다. 현장에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좌파정책 2년 만에 우리 경제는 건강성과 역동성 그리고 항상성, 원래 균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이걸 잃어버렸어요. 소득주도 성장, 귀족노조 중심의 대한민국, 탈원전, 또 최근에 아무런 이유 없이 4대강 보중에서 일부 보도 철거하려고 지금 난리죠. 얼마나 나라가 망가져야 할지, 망가져야지 이 사람들이 정책을 바꿀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민주당 신익희 후보의 구호인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구호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청와대와 여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